안녕하세요. 네, 빠세 초대석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탄핵 심판이 있었고요. 탄핵이 인용되는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었고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 김재경 소장님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무거운 사항이고 정치적인 발언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탄핵이 되는 게 맞냐 그르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자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역시 한 사람의 부동산 투자자로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나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혹은 부동산 방향성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 간단하게 정리하면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4년도 12월 3일 우리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가 되었었죠. 이제 종북 반국가 세력 일거척결. 야, 44년 만에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지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판관 분들께서 이거 맞추려고 이렇게 끈 건 아니겠죠? 12.3 계엄 123일 만에, 그리고 소추로부터 111일 만에 선고를 한다. 운명 같은 숫자이긴 하네요. 네. 1, 2, 3이라고 하는 것들이 1, 2, 3, 1, 2, 3. 예. 네, 그렇게 해서 최장기간 탄핵 심판 2025년도 4월 4일자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갈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일. 네.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4월 초에는 이제 각 정당에서 선대위 전환 체제로 가게 되면서 예비 후보들을 등록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대선 후보를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먼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 본투표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탄핵이 된 쪽, 즉 보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좀 유리한 싸움인가요? 불리한 싸움인가요? 일단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리한 싸움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제 홍준표 지금은 시장님께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었지만 뭐 그때 뭐 투표하는 사람들도 이미 뭐 지는 게임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보긴 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또 분위기 어떻게 될지는 뭐 뚜껑은 까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진보 정책이었다가 보수 정책이었다가 진보 정책이 보수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보수에서 다시금 진보로 바뀌는 전환점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우려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너 이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 후보는 정해져 있죠. 이재명 이제 지금 현재 당대표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 갔다가 갈 게 이제 눈에 보여지고요. 오히려 보수 쪽 후보는 누가 될지 너무 모르겠어요. 사실 앞서서 저 일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촌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분명 조기 대선 생각하면서 막 움직였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행정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고, 보수는 지금 뭐 단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딱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재명 단일대오 해가지고 일단 움직일 것 같다. 우리 경기도지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경기도지사님은 뭐 김동연 도지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독주할 것. 그냥 이제 이재명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규제 시대 다시 오나. 바뀌고 안 바뀌고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느 쪽 시나리오든 간에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의 메인은
정권이 교체됐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진보 정권의 스탠스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주의보다는 시장을 규제하고 그리고 공급보다는 약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따지면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었죠. 네. 우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님 보여지는데 이분이 17년도 네. 지금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아주 저렴할 때 그때 청약 쇼핑족을 차단하겠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쉽게 하겠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퇴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빵뚜아네트 소리 듣다가 퇴진하셨었죠. 야, 3개월 하셨습니다.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 역사상 최장기간 장관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장기간. 정치인으로서는 생명력이 길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면 밤새도록 굽겠지만 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명 빵투아네트라고 했죠. 빵투아네트. 네. 저는 이게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기간 공급이 안 된다는 걸. 네. 부동산 공급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뭐 말이면 무슨 뭐 3년에서 5년이면 싹 다 입주시킬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미 5년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공급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다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공급은 충분하다. 근데 집값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공급이 충분한데 왜 높을까? 저 때는 다 빠숑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과 수요자들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봤었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5만 가지 우리가 뭐 20몇 번, 20몇 번의 그 많은 부동산 대책을 펼쳐놨지만 빵이라면 밤새도록 굽겠지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공급이다. 다음 정권이 그렇게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네. 2번 실패했잖아요. 노무현 때 한 번 실패했고 문재인 때 한 번 실패했으면 바보가 아닌 인생 3번은 똑같은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돌려친 거 아닙니까? 바보라고 지금 일부러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제가 절대 그런 불충한 생각이 있지 않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습성을 보면은 정말 장기간 하시는 분들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려가 좀 되긴 해요, 솔직히. 예. 반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가 있어요. 일단은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2번도 뭐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3번 속으면 네.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판에서 누가 호구냐? 네. 그렇죠. 3번 속으면 그 사람이 호구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실 분께서 설마 똑같은 정책을 3번 연속으로 할까라는 생각은 좀 있긴 하지만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도 네. 또 하게 되면 분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미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규제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은 그냥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 시장께서 강남 3구랑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재지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보수고 진보 간에 한통속인 것 같다. 그냥 진짜 시민재산권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규제하면서 일단은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규제만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되면 당연히 풍선효과 나타난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자 퍼져나갈 것이다. 네. 이게 1번. 2번. 다시금 되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성동 마포구가 그동안은 잠실 이상 쫙 올라갔는데 갭을 쭉 좁히기 시작하면 좁아졌어? 다시 이제 또 천장이 높아지겠죠. 강남 3구랑 용산구 가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네. 마포 성동구 갈까요? 안 가요. 마포 성동구를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원래 강남이 아니라 강북을 살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잠실 가격이 막 날아가니까 마포구 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 사야 되나?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고민하다가 갑자기 싹 지정한데 풍선 효과 생기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하면서 최근에 막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강북으로 퍼지고 있지만 그래도 돌고 돌아서 강남에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은 강북 안 봅니다.
강남이 지금 일단 눌려있지도 않아요. 잠실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잠실 실제로 가격이 좀 빠졌으면 잠실 가는 게 지금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잠실은 좀 눌렸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제일 웃고 있는 곳이 어디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여전히 지정돼 있었던 곳들. 저는 이렇게 민주당 쪽에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압구정 주민분들은 빵긋이십니다. 빵긋. 토호지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비판 많이 했는데 맨날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냐. 반포에는 누구 사는 거 아니냐. 왜 반포는 규제 안 하냐. 라는 얘기 했었다가 반포도 묶이니까 그래. 같은 돈이면 압구정이지 라고 사람들 생각하면서 압구정 쪽 막 움직이고 있고 네. 이제 여의도 사람들도 웃고 있고 목동 사람들도 웃고 있고 성수도 웃고 있습니다. 지금 한남뉴타운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피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빌라, 단독 이런 게 거래되다 보니까 토호제를 또 피하니까 한남뉴타운 쫙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데 한남이 이렇게 가격 올라가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 주민들은 우리도 하면서 이제 또 그렇죠. 같은 급이니까. 규제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는 잘못됐다 보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핀포인트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규제를 이렇게 넓게 광역화하게 되면 종전 규제 지역에 규제 완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토호제야 다 토호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탄핵 선고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지 하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지만 바로 머리 회전 되시는 분들 머리 회전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과거만 복기해 보면 정답은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했다는 얘기는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1번 수요가 상승하느냐, 2번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직하게는 공급을 늘려주는 게 더 바람직한데 그쵸?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모르니까 빵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죠 보통. 예.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도 아니고 가장 어이없는 것을 선택을 하죠. 예. 그렇죠.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제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거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공급 증가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토지 수용을 하는 것조차도 토지 확보하는 데만 해도 지금 3기 신도시를 보면 분양하고 움직이는 곳들이 이제 드디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토지 보상이 안 끝난 곳들 태반이고요. 첫 입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동탄 입주할 때도 생각해보면 초반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학교도 개교 안 하고 인프라 없고 이제 도로 교통망은 생각할 것도 없죠. 실제로 인프라까지 갖춰지는 거는 지금부터도 10년 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급 정말 오래 걸리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20년입니다. 주화설립인가로부터도 10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는 이해는 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공급보다도 수요 억제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공급 증가가 우리가 정론이란 거를 알아도 내 임기 내에서는 안 돼. 그리고 나 혼자도 안 돼. 맞아요. 위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밑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옆에서도 도와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주민들도 도와줘야 네. 되고 행정 인허관청에서 도와줘야 되고 맞아요. 모두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모여야 돼, 맞아요. 해야 되는 건데 그래 될까 말까야.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서 안 하나? 그렇다고 좀 봅니다. 네.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 근한시적으로 내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고 당장 집값 올라간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간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공급 확대라고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다 알죠? 지방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가요? 지금 집값이 지방은 초토화인데 지방이 집값을 더 때려 넣는다는 얘기는 지방 더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요를 다 지금 일로 더 몰고 있죠. 예.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비싼 건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서울에 빈택지가 있나요? 빈택지가 뭐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경복궁, 아 경복궁? 남산, 남산? 한강 메릿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아 맞아. 없다는 얘기죠, 뭐. 예. 지금 용산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요? 혹시라도 그분이 대통령 되면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도 그렇고 용산 민족공원을 그 넓은 땅을 그쪽 분들이 네. 그걸 공원으로 만드는 건 낭비 아니냐.
우리 임대주택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용산 분들 입장에 이거 개판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좀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공급할 땅이 있긴 있네요. 근데 그 공급을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재개발 재건축 집값 올라가는 거는 금방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가격 올라가는 거는 꼴 보기 싫고 그럼 또 분명 누군가 얘기했죠. 아 이거 정부가 뭐 규제 완화했더니 재건축 집값 폭등 뭐 이런 얘기 들리는 거는 싫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급 확대가 아니라 수요 억제 쪽으로 많이들 간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단기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수요 억제는 돌고 돌아서 부작용만 나타나는 게 그 수요 억제 정책의 유탄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 사실상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버립니다. 2025년도 3월달 레면 원베일리 국민평형 84 타입 33평형이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뭐 72억 얘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고요. 78억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저는 그러려니 해요. 뭔 78억이야? 라고 하지만 뭐 지금 반폭 올라가는 수준이 있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59 타입 25평형이 60억 거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 이게 더 충격입니다. 뭐 78억이나 70억이나 한강이 너무나도 환상적으로 잘 보이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25평형이 한강 뷰가 파노라마 뷰가 있나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좀 전에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20평대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20평대는 한강 뷰가 그렇게 예술적인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싸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완전 신시대를 바꿔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죠? 압구정 웃고 있다고. 이 기사가 좀 잘못됐죠? 토호제 재시행 직전 폭발적 매수세라고 했지만 압구정은 이미 토호제다. 그런데 이거 신고가 찍는 이유는 뭐예요? 토호제가 재시행되면 반포도 묶이게 되면 압구정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규제에 광역화는 종정 규제 지역에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압구정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지금 매물도 없고요.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고가들이 나타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 투미TV나 빠숑의 세상 다 싸기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 이게 정답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 정부 공인 투자 지역이다. 실거주 할 수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는다 하더라도 여길 사야 된다는 게 정답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제가 2017년도 했다가 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수괴가 됐잖아.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김재경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찍어준 거라고. 네. 네, 정부가 찍어준 게 맞다고 저는 네.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냥 거길 가는 게 정답지예요. 규제 지역 확대하죠? 거기까지라는 얘기를 또 알려주는 거니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수요 억제 정책이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무시한 상태로 눈 가리고 아웅만 합니다. 안 올라간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올라가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다주택자를 없애야겠어. 다주택자 나쁜 놈들. 왜 주택이 대한민국에 2천만 호가 넘게 있는데 그 수많은 주택을 네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때문에 우리 집이 없는 거야. 불쌍한 서민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고 전월세를 사는 거는 너네들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주택자를 떼찌떼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은 더 못 사게 하죠.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네. 네. 1주택자가 다주택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일반 세율이 이제 1.1에서 3.5%인데 뭐 여기서 2주택자다 그러면 8.4, 9%, 3주택자다 하면 12.4, 13.4%의 말도 안 되는 취득세 중과가 있고요. 법인은 끝났어요. 법인은 주택은 못 산다라고 보시면 된다. 13.4%. 네. 13.4%. 야. 10억짜리를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만 1억 2,400만 원을 내려고 생각하면 숨 막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취득세야 뭐 앞으로 다주택자가 못 되는 거지 기존에 이미 다주택자였던 분들은 뭐 상관없어 라고 하실까봐
기존에 있는 분들도 빨리 팔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들이 다르는데 이미 일반 세율도 미쳤어요. 우리가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최대 45%. 이것도 단타 치는 나쁜 놈들은 또 떼찌떼찌 해주려고 77%, 66%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세율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2주택자다라고 하면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고 세율이 몇? 75%에서 지방세 10%, 즉 7.5를 더하면 82.5%. 82.5%.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돼요. 네, 주변에 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 외우고 있어. 82.5%입니다. 이거 부활한다. 지금 아직 한시적으로 유예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26년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 중과 예외를 한 번 더 연장해 놨으니까요. 다주택자 여러분, 이때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립니다. 아까 취득세가 13.4%니까 거기다가 82.5% 더하면은 지금 95.9% 세금 냈어요, 지금. 사고 팔기만 했는데 95.9% 냈습니다. 근데 아직 보유세가 남았어, 아직.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취득세 뭐 안 사면 돼. 양도세 뭐 안 팔면 돼. 네. 천년만년 이 정권이냐 다음 정권 때 양도세 완화되면 그때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사람들이 안 팔고 버티니 종합부동산세로 갖다가 팍 때려버립니다. 그렇죠. 또 역시 정부가 빠따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반 세율과 3주택 이상 세율, 지금 현재 세율 자체는 한번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지금 과세 표준이 낮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공시 가격도 좀 낮고요. 세율도 낮고요. 공제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분들도 숨통이 조금 트여져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야. 과거로 회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연역이 있죠. 9.13 대책 때 처음 이제 종부세가 튀어나왔고요. 12, 16 대책 때 한 번 더 강화하고 그러고서 집값이 안 잡히니까 7.10 대책까지 나오면서 그냥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대한 세율 차이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2배 차이 나도록 해버렸다. 그리고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있었었다. 네. 그래서 강남에 1주택만 있었다라고 해서 세금 많이 내지 않아요. 1주택자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근데 내가 강남에 한 채가 있는데 빌라 하나가 추가된다. 어서 내가 봤을 땐 가짜는 주택 하나만 있는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세금이 몇 천만 원씩 납부해야 되고 그리고 억 단위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6억까지 낸 사람 봤어요. 그분은 아마 좀 특별한 사업을 하셨던 맞아요. 분이에요. 그분은 개인으로는 법인이었었어요. 법인이니까. 네. 제 지인 중에 정말 개인이고 집이 딱 2채였어요. 갈아타게 하시는 분인데 2억 냈어. 이렇게 레미안 퍼스티지랑 압구정 현대아파트 갖고 계셨는데 재건축이니까 이제 여기 좀 낡아서 들어가기 싫으니까 여기 살고 계셨는데 갖고 있다는 이유가 2억 맞았어. 네. 2억이더라고요. 예.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분이 전에는 한 2억 맞았을 때도 아프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그래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네. 안 팔고 가지고 있었다가 다음에 6억 두들겨 맞고서 못 버티겠다 하면서 네, 맞아요. 싹 정리했습니다. 그 형님도 그래서 결국은 레미안 퍼스티지 파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구축 사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이거 팔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예.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빠르게 똘똘한 한 채로 재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지역 강남, 성구랑 용산구 딱 4군데예요. 근데 이미 정부가 3.19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풍선 효과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규제 지역 확대 지정하겠다라고 이미 신속하게 확대 지정하겠다. 맞아요. 엄포를 내놨거든요. 네. 그리고 규제 지역이 제일 높았었을 당시 113개? 112개. 113개 아니었어? 이게 112개? 그래서 우리 보다 보면 서울 당연한 거고요. 서울 100%. 뭐 수도권 뭐 거의 말할 다. 것도 없고요. 주요 광역시들도 다 뭐 거점 도시들은 싹 지정됐다라는 사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포천도 들어간 거야? 포천? 경기도의 포천. 그게 없는 건가 보구나. 동두천. 동두천은 여기 들어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들어간 것 같네요. 네, 해서 규제 지역이 과거에는 뭐 어땠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퍼져지니까 저희 지방은 지금 괜찮아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다라는 생각 하시면 됩니다.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뭐 규제 그렇게 강화되는 거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뭐 다주택자 너 저 다주택 투기꾼이 대변하는 거 아니냐? 저 김재경 나쁜 놈. 너 이거 생각해보니까 다주택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미 너가 다주택자 아니냐? 그래서 규제 완화해달라는 거 아니냐고. 이 다주택자 규제는 옳은 거야. 이 투기꾼들이 집을 팔아야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곳은 어디다?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 빌라. 아주 쏟아져 줄 테니까요. 내 집 마련할 기회에 빌라 매수, 기회 저점 잡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곳이 서울의 아파트다. 답이 없을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폭등할 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값이 빠질까는 냉정히 보셔야 되죠. 왜? 똘똘한 차로 가게 되다 보니까 싹 팔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거 하나로 가는 게 눈에 보여지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으로 갔다가 역사에 남을 만한 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동산 매수에 움직이셨었어요. 어떻게 움직였냐? 이때가 언제였어요? 2024년도 12월 27일이었죠.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영상을 12월 말에 찍어서 올리면서 상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올라간다. 결국은 우리가 공급이 없고 이제 앞으로 서울부터 해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현재 눌려있는 거는 원래라면 올라가야 정상인 시장이었는데 이게 탄핵 비상계엄 때문에 심리가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눌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 이미 다주택자들은 움직이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뭔 이 시국에 부동산 투자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었으니 자산가분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놓고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가 다시금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재산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 똘똘한 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서 이미 12월 달이랑 1월 달에 반포랑 압구정은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반포 압구정은 다른 세상이고 뭐 거기를 가지고 모든 거를 시장을 대변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이미 시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 있으신 분들, 자산가 분들이 내가 한 채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반포 압구정이 결론이 나왔었다. 소호제 풀어주는 게 그냥 사실상 트리거가 되면서 막 이제 부동산 매수 심리를 지폈던 거죠. 지금이니 하면서 움직였었던 건데 그게 저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자산가 분들이랑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미 12월 달, 1월 달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답이 나와 있죠. 똘똘한 한 채 시대가 다시 재편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포 압구정이 이렇게 비싸지는 게 정상인가요? 라고 말하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집값이죠. 얘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비정상을 정상화하게 만드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면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분들이 본인 프레임에 본인이 갇혀 있어요. 서민들 주택을 빼앗는 악의 축, 적폐 세력, 다주택자들 때려잡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미 다주택자 규제를 못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주택자 규제 풀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조금 얘기 나오는 게 지방은 주택수를 좀 빼주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서울에 가고 싶으면 한 채여야 되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다 풀어야지 의미가 없는 거지. 서울은 장벽 싹 쌓아놓고 여기 들어오지 마 하면서 서울은 성벽을 꽁꽁 쌓아내서 점점점 우리가 내부로 들어오려면 장벽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기사들이 나오죠. 이미 12월 달에도 나왔던 것처럼 문정부 뺨치는 이재명 부동산 공약.
다주택자의 징벌적 세금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또 임대차 시장 파괴 우려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될지 모르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통계가 보여집니다. 부동산원에서 통계자를 보게 되면 전국 아파트 외지인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이게 서울을 제외한 서울 사람이 아닌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에요. 보면 어떤가요? 뭐 당연히 지방에서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요들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이 높습니다. 근데 뭐 세종이나 충남이나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기도예요.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도는 잘 보면 지방 사람들이 제일 투자 비중이 낮은 곳이에요. 우리 지방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부산 팔고서 경기도 안 간다는 거죠. 경기도는 누가 사냐? 서울 사람들이 산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주택은 서울 사람들만의 주택이 아니에요. 전국의 투자자들이 에셋 파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서울인 거고 노원구보다도 좋은 경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특별시여야 돼. 특별하잖아요. 광역시 싫어. 야, 그래서 세종시도 특별시라서 높구나. 그럴 수 있네요. 세종도 특별하니까 네. 서울인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산 투자하려 했었을 때 부산 하면 어디죠? 해운대잖아요. 부산하면 기장 아닙니까? 기장? 요즘 기장이 핫하다고는 하는데 해운대죠. 네. 압도적으로 해운대죠. 해운대죠. 요즘은 해수동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부산하면 해운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이번 입지가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대구도 대구는 수성구지 이러지만 대구의 수성구가 너무 비싼 것 같아. 2등은 어디죠? 칠곡군 아닙니까? 이번에 편입된? 그런가요? 칠곡군인가요? 2등은 없어요, 대구에. 네. 수성구가 압도적인 1등이고 2등은 다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성구는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을 투자한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답이 똑같습니다. 수성구가 비싸도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진짜 수성구가 있고 무늬만 수성구인 곳도 있어요. 행정구역만 수성구인 곳이. 범사만삼이라고 네. 그런 용어가 있죠. 맞습니다. 네. 뭐 행정구역만 수성구라더라도 서울 사람은 그래도 수성구야 하면서 그쵸. 가는 거죠.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제일 좋은 데 가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해서 지방 사람들이 서울 올 때도 일단 서울시로 가지만 우리 강남 3구로 가는 거고요. 네. 반포, 압구정 들어봤잖아요. 여기를 가는 거죠. 강남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대치동이 이제 40억 시대가 열렸는데 대치동 주민분들 중에서 지금 제일 한숨을 쉬는 분들이 애들 학교 교육 다 끝났어. 이제 대학 갔어. 그러고 보니까 집값이 물론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나보다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위를 보잖아요. 그렇죠. 반포 압구정을 보니까 답이 안 나와. 못 가죠. 넘어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도 우리가 보면 대치동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잠실만 하더라도 가고 싶습니다. 이러지만 그분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단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왜냐? 지금은 이제 강남 3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대명사로 돼 있는 반포, 압구정 이런 데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강남 3구 그러면 좀 우리가 강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용성은 들어봤어 하는데 솔직히 지방분들이 서대문구가 어디 붙어 있고 관악구가 어디 붙어 있고 동대문구가 어디 붙어 있고 알까요? 서울에 계신 분도 다 몰라요. 그쵸. 예. 저희야 서울 25개구를 다 외우고 있지만 보통 서울 25개구 배치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 시민조차도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계급적인 사회로 가면서 넘어설 수 없는 자산들로 배치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지방 사람들의 서울 상경 투자인데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상경 투자하는 이유를 알고서 그 원인들 지금 지방이 힘든 거를 갖다가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곡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외지인들이 서울 상경 투자한다고? 그래?
서울 투기꾼으로 보겠죠. 투기꾼들이네. 아니 그렇죠. 원정 투기꾼들이냐. 더 나빴어. 버스 부대 막아야겠어. 그러니까 지금 강남상구랑 용산구를 갭 투자 못하게 토지거래 허가를 싹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냅두고 그냥 단편적인 규제들만 하는 거죠. 이미 1월 달부터도 압구정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었다. 여기는 이미 토지였지만 아랑곳할 거 없이 올라갔었다. 그리고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뭐 1기 신도시, 정황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뭐 개정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동의율 75%에서 70%로도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민주당 쪽에서 재건축 독려합니다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어요. 재건축이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분담금.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대지분 좁고 이거 용적률 안 나오고 뭐 이런 데들은 사업성이 없어서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분담금이 해결되는 곳들은 부담금 때문에 못 갑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초안을 빠르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내려오던 유산 아닌 유산이거든요. 좀 자꾸 이거는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민주당에서 폐지는 시기상조다. 대선 때 본인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제초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좀 물어봐 줘야 돼요. 제초안 폐지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 줘야 되는데 진보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소유자라면 이거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대선의 메인 주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딱 보게 되면 제일 놀라운 게 2018년도에 추산했을 때도 8억 4천. 반포주공 1단지 아니에요? 지금 3주공. 그렇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이때 당시 반포가 이제 막 30억이 되냐 마냐 했었을 때 이거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포가 뭐 50억, 60억, 70억, 뭐 이제 조만간 80억 짤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부담금을 걷는 거, 안 걷는 걸 떠나서도 미실현 이득의 과세, 이중과세, 형평성 문제 이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해도 그쪽 분들은 아우 돈 벌었으면 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된다. 재건축도 힘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주택 공급 분명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충분하다. 아유, 자꾸 충분하대. 참고로 최근에 서울시도 주택 공급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통계 해석을 좀 너무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가려서 걸러 넣으세요. 지금 실제로 서울에 일반 분양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을 박원순 거의 10년 동안 막아놓은 게 그냥 역풍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통기획 가는 게 실제로 분양으로 넘어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없애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다 압니다. 절대 이건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불로소득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다 받아가잖아. 네. 해외 정관 이후까지. 그러니까요.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자꾸 임대 놓는 것도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불로소득이면 어때? 불로소득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투자할 수 있지. 주식 투자는 왜 해 그럼? 그럼요. 불로소득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 좀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진짜 문제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임대차 시장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고가주택 2주택자는 이제 간주 임대료, 전세도 세금 내라 라는 얘기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세를 내가 뭐 한 12억 놓고 있다 라고 하면 월 160만 원의 임대료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세금을 때리겠다. 전세 보증금 20억이다? 아니 고가 전세를 하면서 세금을 이런도 안 내 나쁜 놈들 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서 세금을 걷겠다. 점점 전세가 줄어들 것이고 월세화가 될 것이다. 되겠죠. 네. 그 의도하는 거죠 그쪽으로. 예.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민생을 찾으시는데 민생과 좀 괴리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민생위제 발표하면서 부동산 분야가 정말 핫했었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영구임대? 오 맞아요.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많이 짓자라는 건 제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2년씩 영구적으로 맞아요. 갱신권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공급할 생각을 해줘야지 그냥 민간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침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입자의 불로소득을 좀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세입자가 2+2+2+2+2+2 아이고 숨차 10년 동안 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람들이 임대차 10년 얘기했었지만 단기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저렇게 발상을 하신 분들이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이건 논쟁의 여지도 없고 그냥 진짜 아무튼 너무 수준 이하의 응답. 이게 이 공식 문서에 달려 있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럼요.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철저하게 한쪽의 세우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쪽이 존재를 동시에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제도인데. 이미 이 임대차 3법 2+2만 하더라도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10년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항상 예언 아닌 예언을 해드렸었어요. 법 개정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라고 돼 있잖아요. 1회를 2회, 5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 뭐 그렇죠. 무제한도 만들기 쉽지 뭐. 그렇죠.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이제. 이미 우리는 작년 말에 윤종호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놨을 때도 난리 쳤었지만 이번에 또 20대 민생 위제에 또 나오면서 그 속내가 드러났다라는 부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니 세입자 보호를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세입자 그렇게 막 쫓겨나가는 게 좋나요? 이 나쁜 김재경아 이럴 수 있겠지만 시장에 이중 가격을 만들게 됩니다. 가격을 갖다 이렇게 눌러버리게 되면 그 갱신을 하는 사람은 좋지만 새롭게 임대차를 찾아야 되는 사람은 정말 괴리된 원래 시장가보다 높은 전세 금액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져요. 그리고 누가 전세를 놀려 할까요? 월세화가 되겠죠? 이게 눈에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집은 이제 제 거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세입자 면접 본다 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한국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독일이 대표적으로 세입자 못 쫓아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실제로 유학 중이신 분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임대료가 그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월세가 200만 원씩 낸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센터 도심은 원룸도 3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 나왔죠. 임대차 10년 자료 한번 살펴보면 되게 좋아요. 이제 주거에 있어서 쫙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좌장이 변창흠이죠. 아까 김현미 얘기했었지만 최장기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에 최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변창흠 우리 좌장님께서는 교수셨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이사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명 현금 청산에서 논문 주제였지 않았어요? 네, 제 석사 논문 주제였습니다.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정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도 좌장으로 있었었죠. 이 면면을 보다 보면 어떤 정책이 나올지가 그냥 보여지는 건데 대책들 나온 것들이 쫙 있어요. 보다 보면 그냥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되게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전세제도 정상화 정책도 있는데 여길 보면 우리가 전세제도를 DSR 얘기했길래 저는 맨 처음에 대충 봤을 때 세입자도 DSR 보자라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임대인을 규제하겠대. DSR에 넣겠다는 거죠. 전세도 결국 부채기 때문에 전세를 놓은 그 전세 보증금도 DSR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실천하겠다. 그럼 전세를 누가 놔? 전세 놓은 집 있으면 대출이 안 돼. 진짜 바보 같은 저런 발생을 하는 자체가 저는
혹시 내부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었고요. 또 임차인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대단해요. 전세 대출을 개혁해가지고 헌법 정신을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못 받게 해야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시겠죠? 네. 전세 10년 보장법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민주당의 아젠다는 저거다라는 네.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무주택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리고 1주택자도 엄청 높은데 막상 1주택자는 집값 올라가는 게 썩 뭐 좋으면서도 그게 달갑지도 않아요.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나보다 더 올라간 집들 보면 한숨 많이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정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갈라치기를 좋아하죠. 딱 이 사람들,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규제하는 쪽으로 가질 것이다. OECD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낮은 국가인데 이 전세의 순기능도 있거든요. 분명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 시장이 정말 안정돼 있었는데 이걸 OECD 평균으로 높여주고 싶은 분들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집 사야 된다. 전월세 가격 올라갈 게 눈에 보인다. 내가 원하는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 또 이런 상황 나타날 거 있죠? 이전에 트렌드 중 하나가 양포세무사 얘기 있었습니다. 네. 규제가 복잡해지니까 전문가들을 찾는데 전문가조차도 헷갈려요. 지금 일시적 2주택은 3년인데 여기 보면 취소선 있죠? 네. 예전에 3년, 2년 됐었다가 1년 내 처분, 1년 내 입주. 이런 거 있었다가 다 이제 롤백 됐거든요. 그때 부동산 유튜브들 조회수 엄청 났고요. 세무사님 나오면 조회수 막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책도 컨텐츠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대책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결국 나와 있죠. 우리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수요 억제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또다시 패닉 바잉이 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거를 대비하셔야 된다. 수급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이미 우리는 예견된 미래입니다. 2026년도부터 서울부터 해가지고 공급량이 급감을 해요. 네. 2025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도 이후부터가 진짜 문제인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눈 가리고 엉엉하고 있잖아요. 네.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문제인데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보수 시장, 보수 정권조차도 규제로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제가 지금 뭐 진보 쪽으로 해서 쭉 얘기했지만 보수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도 좀 이상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나오면 똑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분명히 나올 거고 아무리 헛발질을 했지만 그다음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올 것 같고 김문수 이제 그 인권위원장이시죠? 맞나? 예, 아무튼 그분 나오실 거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금 대표가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대한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쉽죠. 쉽고 근데 지금 이쪽에 이제 여당 쪽에서의 정책들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그 윤석열 이재명 대결 때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 대결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워낙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것들도 많지만 부동산 정책이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좀 표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다시 또 원점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뭐 다른 것들은 솔직히 이슈가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이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난 것 같고 이번에 6월 4일, 6월 3일, 6월 3일 날 치러질 대선도 결국 저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전 윤석열 대통령과 붙었을 때 공약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뭐 중도 표심을 잡으려고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큰 틀에서는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숫자만 차이 났을 뿐이고. 그래서 아마 그 정책에 대한 그 공약 자체는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못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 선생님이랑 전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보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해석을 빠르게 판단하시고서 움직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조기 대선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좀 기다려 볼까가 아니라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비상계엄 터지고서 탄핵 움직여졌었을 때 이미 진짜 판단이 빠르시고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 또 다주택자분들은 또 규제에게 눈에 보니까 빠르게 지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돈 싸들고 와가지고 핵심지들 잡아갔거든요. 그 네. 사람들이 승자였죠. 근데 그게 또다시 되풀이될 게 보인다.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아유 뭐 정말 많은 얘기 했는데 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벌어진 일은 우리가 일단 지나가면서 앞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결국은 우린 투자자다 이 부분 잘 명심해보면서 부동산 투자 공부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신박한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